일본이 반도체를 주름잡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한국이 빼앗았죠.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부릅니다. 반도체, 조선, 원전, 배터리까지 한국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산업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얼마나 가는지, 그 다음 판은 어디서 벌어지는지 알아야 여러분 자산도 지킬 수 있습니다. 100년 만에 찾아온 이 기회, 지금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30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픈AI는 챗 GPT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대대적인 홍보도 없었고 기대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번 내보자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출시 닷새 만에 사용자 100만 명을 넘어섰고 한 달 만에 5,700만 명이 몰렸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챗 GPT를 만든 사람들도 막대한 돈을 투자한 마이크로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한국 경제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이 AI에 열광하기 시작하자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데이터 센터 투자에 나섰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심장은 엔비디아 GPU였고 그 GPU가 제대로 달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메모리 반도체였죠. 그리고 그 메모리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메모리가 어떻게 세상의 중심이 되는지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오랫동안 무시당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메모리를 부르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플레이브 엘리먼트, 우리말로 하면 노비였습니다. CPU나 GPU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는 부품이라는 뜻이었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로직 반도체는 7나노, 3나노, 2나노로 계속 작아지며 성능이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반면 D램은 수십 년이 지나도 10나노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메모리는 회로 안에 커패시터라는 저장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그 저장 공간을 줄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회로를 아무리 가늘게 만들어도 저장 공간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 로직 반도체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동안 메모리는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는 부품으로 남아 있었죠. 그런데 HBM이 등장하면서 판이 바뀌었습니다. HBM은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린 구조입니다. 층층이 쌓고 구멍을 뚫어 연결하는 방식이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쌓을수록 불량품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수율이 50% 수준이었습니다. 절반을 버려야 했다는 뜻입니다. 그 어려운 기술을 SK하이닉스가 붙들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에 개발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시장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가 AI 가속기를 만들면서 HBM 수요가 폭발하자 SK하이닉스만이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분기 적자였던 SK하이닉스가 불과 몇 분기 만에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HBM 수요가 터지자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HBM을 만들려면 일반 D램 웨이퍼를 대거 투입해야 합니다. 분량을 감소하며 쌓아야 하니 소모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D램 공급까지 줄어들었습니다. PC용, 스마트폰용 D램 가격이 함께 치솟았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 겁니다. 노비 취급받던 메모리가 세상의 중심에 선 순간이었습니다. 이 반전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뿌리는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 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반도체 왕좌에서 밀려난 것도 단순한 실력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D램 시장의 주인은 인텔이었습니다. 90년대 이전, 인텔은 전 세계 D램 공급량의 8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70년대부터 반도체 투자를 늘려온 일본 기업들은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인텔이 투자를 줄이는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계속 투자했고 실력이 쌓였고 가성비가 높아졌습니다. 결국 일본이 세계 D램 시장의 80%를 가져갔습니다. 미국이 화를 냈습니다.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일본산 반도체의 최저 가격을 정하고 일본 시장에 미국산 반도체를 일정 비율 이상 수입하게 강제했습니다. 더 싸게 팔 수 없게 막아버린 겁니다. 바로 그 시기에 IBM이 PC 시장을 열었습니다. 호환 기종을 허용하면서
전 세계의 저가 PC 시대가 열렸습니다. 싸구려 컴퓨터에는 싸구려 반도체가 필요했습니다. 일본은 그 시장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장인 정신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수명 25년짜리 고품질 반도체를 고집했습니다. 가격을 낮출 수도 없었고 낮추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장을 한국이 채웠습니다. 삼성전자가 저가 디램으로 폭발하는 PC 시장 수요를 받아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취임하던 그 시점,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무리한 투자라는 비판을 받으며 쌓아둔 반도체 공장들이 빛을 발했습니다. 빚이 대박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넘어선 건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바뀌는 순간 과감하게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역사가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이긴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가성비로 밀고 인재를 빨아들이고 시장을 하나씩 잠식했습니다. 반도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화웨이는 반도체 설계 실력을 끌어올렸습니다. 2020년 전후 화웨이 스마트폰은 삼성 갤럭시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잠깐 넘어서기까지 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수십억 원의 연봉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잔뼈가 굵은 핵심 인재들이 줄줄이 중국행을 택했습니다. 석유화학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여수 울산의 화학단지들이 일감을 잃었습니다. 중국 석유화학의 가성비를 당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글로벌 시장 점유율 50%를 자랑하던 한국 조선업이 10%대로 추락했습니다. 일본 조선업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중국이 그 자리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대로 갔다면 한국 주력 산업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개입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지 말라고 TSMC에 압박했습니다. 화웨이는 자체 설계는 할 수 있었지만 실물 생산은 TSMC에 의존했습니다. 공급이 끊기자 화웨이는 스마트폰 사업을 사실상 접어야 했습니다. 갤럭시가 살아났습니다. 조선업은 LNG 운반선 같은 고난도 선박에서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이 인정받기 시작했고, 원전은 러시아와 중국이 서방 시장에서 배제되면서 한국이 유일한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의도는 한국을 살리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을 누르기 위한 전략이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국이 참가할 수 없는 시장이 생겨났고,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어부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부질이 지금 여러분의 자산과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 증시에서 뜨고 있는 산업들을 한번 보십시오. 조선, 원전, 방산,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국이 빠진 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는 구조입니다. 조선업을 보면 확실합니다. 배 껍데기를 가장 싸고 빠르게 만드는 곳은 여전히 중국입니다. 그런데 LNG 운반선, 군함, 초대형 컨테이너선처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선박은 중국이 아직 따라오지 못합니다. 미국은 자국 해군력 강화를 위해 한국 조선소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동맹국의 조선 능력이 필요해진 겁니다. 원전은 더 극적입니다. 전 세계 원전 수출을 주도하던 러시아와 중국이 지정학적 이유로 서방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습니다. 유럽과 중동,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원전 건설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 경쟁력 있는 대안이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수주하는 원전 프로젝트들이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무기 시장에서 배제됐고, 유럽 국가들은 빠르게 무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생산 속도와 가격 경쟁력, 검증된 품질을 모두 갖춘 나라가 한국입니다. K방산이라는 말이 생겨난 배경입니다. 여러분의 퇴직연금, 국민연금, 개인 자산이 한국 경제와 연결되어 있다면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뜨는 이유를 알아야 언제 조심해야 할지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물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뒤에 얼마나 갑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누리는 호황의 상당 부분은 반사이익입니다. 한국이 특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중국이 빠진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우는 기술들, 조선, 원전, 철강, 석유화학은 2차 대전 전후에 만들어진 산업들입니다. 수십 년 된 기술입니다. 지금 당장은 숙련된 인력과 축적된 경험이 있는
한국이 독보적입니다. 그런데 기술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면 누구든 따라올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인도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폴란드, 멕시코, 터키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후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을 때 일본이 그렇게 빠르게 무너질 거라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소니, 도시바, NEC 한때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 기업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한국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 주가가 오른다고, 수출이 늘어난다고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안사 이익에 취해 있으면 기회가 지나간 뒤에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판은 어디서 벌어집니까? 지금 당장 수익을 내고 있는 산업 너머에 진짜 미래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있는 것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배터리가 가격으로 세상을 휩쓸었습니다.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철과 인산염으로 만들어 원가가 낮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밀도가 낮습니다. 같은 크기에 담을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적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만드는 3원계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 초반에는 중국산이 이겼습니다. 싸니까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몇 년을 써보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배터리 교체 주기가 짧고 주행거리가 기대에 못 미치고 급속 충전 시 안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의 가치를 시장이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판은 전기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로봇은 전기차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전기차는 차 바닥 전체에 배터리를 깔 수 있습니다. 공간이 넓습니다. 로봇은 몸통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작고 가볍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안전성도 필수입니다. 중국산 LFP 배터리로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삼성 SDI는 2027년 하반기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내부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꾼 겁니다. 폭발 위험이 사라지고 에너지 밀도는 더 높아집니다. 주행거리 1000km, 충전 시간 9분. 삼성 SDI가 제시한 수치입니다. 이 배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날, 한국 배터리의 위상이 달라집니다. 중국도 그 배터리를 써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있었던 일이 배터리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두 가지 흐름 위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사 이익입니다. 미중 갈등이 만들어낸 구조 속에서 중국이 빠진 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습니다. 조선, 원전, 방산, 반도체가 그 자리입니다. 이 흐름은 지금 당장 현실입니다. 수출이 늘고 기업 이익이 늘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금과 자산에도 반영되고 있죠. 그런데 이 흐름은 수명이 있습니다. 보편화된 기술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후발주자들이 언제든 따라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진짜 미래의 경쟁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휴머노이드 로봇, AI 인프라. 여기서 한국이 자리를 잡느냐가 10년 후 한국 경제의 체력을 결정합니다. 지금 반사 이익에만 눈이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 판을 놓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점검하셔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내 자산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입니다. 반사 이익이 지속되는 산업인지 아니면 다음 판을 준비하는 산업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한국은 지금 역사상 가장 좋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몇 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진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기회가 왜 왔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